스쿼트 하지 말고 이거 위에 발만 얹어보세요. 사라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제일 먼저 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음악 들리나요? 지금 음악 들려요? 네, TM님 안녕하세요. 지금 음악이 들리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작게 들려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작게 들려요? 으르꾼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예. 예. 김은숙님 안녕하세요. 예. 음향이 별로예요. 나중에 어쨌든 다시 정식으로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요. 제가 건국전쟁 1편 때도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저 바다 너무 그리운 나라라고. 인터넷 치시면 유튜브 제 채널에도 있고요.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스피커에다가 이제 들려있는 소리를 마이크로 연결하다 보니까 음향이 좀 별로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음악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요거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이제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노래를.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 예정이고요. 1편 때도 저 바다 너머 그리운 나라가 저희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음원까지 등록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놀라셨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파에서 영화 만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영화만 소개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주제곡까지 만들어서 그 주제곡이 먼저 나왔습니다. 1편 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2편의 주제인 프리덤 파이터에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1편의 노래를 작곡했던 오연규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요. 작사는 차임스분들이 안녕하세요. 예, 예. 작곡은 오현규 작곡가가 했습니다. 1편 때 노래를 만들었던 저보다 너무 그리운 나라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마지막에 쓸쓸한 그 여생을 보내셨을 때의 그 감정과 소회 이런 것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행사 때 이 노래가 저 바다 너무 그리운 나라, 그러니까 공주제 1편의 주제가가 공식적인 행사 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일이었죠, 굉장히. 1편과 결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나님은 1편 주제가를 좀 들어보셨군요. 예. 작곡가가 이제 아무래도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고, 어,
조금은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1편이 좀 이승만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그 2편은 박진경 대령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이번 그 공전쟁 2편을 제작하면서 가장 역정을 두는 부분이 이 공전쟁 2편에서 이 제주 4.3에서 남도당 무장 그 프락티들한테 그 무참히 그 암살당하신 박진경 대령의 삶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규명하고 지금 자익들이 뭐 박진경 대령을 제주도민을 악살한 주범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제주 4.3 관련한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박진경 대령이 도저히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살의 주범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번에 저는 제가 늘 지금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다른 큰 욕심 내지 않고 박진경 대령이라는 한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의 그 억울한 삶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과 함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아내 정봉훈 여사 진짜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실성을 해갖고 미쳐서 그냥 전국을 떠돌았다는 얘기예요. 정신병자가 돼갖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산을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조작하고 왜곡시킬 수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정말 치명적인 비극적 삶을 가져왔던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제가 이번 건국전쟁 2편에서 자료를 리서치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참 군인이 정말 능력 있고 미군정 당시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군인이었고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부하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은 굉장히 선한 인물이었다. 이런 분을 어떻게 학살의 주범으로 그냥 이렇게 매도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힘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역사에 그냥 거짓말로 그 학살의 주범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저들은 늘 한 사람의 희생자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하고 마치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좌익들의 기만성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여러 차례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박진경 대령 같은 분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매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정말 큰 욕심 안 내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삶만큼 그의 참 군인 정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그렇게 무참히 좌익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한, 살해당한 그분의 그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이번에 건국전쟁 2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분의 명예가 다시 회복된다면은 저는 바라는 것이 없다. 저는 그거만큼은 진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령의 삶이 원상회복이 돼야 사실은 그동안 좌익들이 펼쳐놓았던 그 수많은 거대한 거짓말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주 4.3의 역사가 바로잡혀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질곡의 잘못된 역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들의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가 되고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어떤 분이 또 오셔갖고 또 극우들의 보수관이 참으로 허접하네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뭐 댓글을 다 하나씩 읽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한번 좀 이렇게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 얘기에 좀 집중하자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어느 해병의 귀환이라는 이 영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TM님, 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논점이,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다고 결정이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한강의 그 소설 작품이 노벨상 타고, 그래서 제주 4.3의 이야기도 완전히 좌익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잘못된 건 바뀌어야죠. 그게 무슨 뭐 노벨상이 됐던 유네스코가 됐던 잘못된 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4.3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그동안 너무나 거짓으로 포장했던 것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국민으로서 이거는 정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또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양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세력들이 이런 양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에도 올라가 있고 노벨상도 탄 작품이고 완전히 좌익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게 해석돼 버린 역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관에 의해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무대에서는 누구나 치열한 논쟁도 가능하고 근데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논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그 객관적 사실 토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한다는 거는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사실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찾는 과정들 속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1편 때만큼 어쩌면 1편보다도 좀 더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그 1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충격이었다면 지금 2편 얘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저도 뭐 영화 만든 사람이지만 제작자인 동시에 또 관객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제 영화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말 처음 들었고 그리고 왜 이러한 역사들이 대중들이 좀 이렇게 공평하게 역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아니면 중도가 됐던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 객관적 사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주 4.3은.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제주 4.3 진상보고서 내에 사실은 그 단추가 어떻게 보면은 제주 4.3의 지금까지 그 넘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4.3 진상보고서를 정말 더 엄격하게 냉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남로당 이야기가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로당 이야기가 빠지면 제주 4.3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그 선거를 무력화시키고 저지시키기 위해서 남로당이 폭동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이 제주 4.3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건이. 근데 이거를 뭐 마치 무슨 민중들이 수탈을 당하고
뭐 폭력을 이렇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갖고 그 민중들의 저항권으로 일어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단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기초해 갖고 이번에 정말 충실히 발굴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목소들이 지금 이 저희 공간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런 목소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문제이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중파 방송이나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조금 충실하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뭐 어떤 공중파 방송 보니까 그 뭐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욕하고 비난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방송들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승만을 학살자로 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제주 사상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학살자, 이좀 희생양이죠, 희생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이 박진경 대령이에요, 박진경 대령. 이 죄 없는 사람을 완전히 희생양으로 몰아갖고 이 사람이 학살의 주동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4.3 진상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저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14,200여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86%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죽냐면요, 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이후입니다. 10월 중순서부터 이게 강경 진압으로 진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이게 그냥 무슨 뭐 대화 협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사실 당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사상 진상보고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좀 사악한 게 뭐냐면요,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만들어요. 보면은 뭐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 이거는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대중들이 쉽게 이걸 접하면 분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진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뭐 어려운 말도 써가고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선별하고 또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박진경 대령의 사실성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학살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주3 진상보고서 저들이 만든 자료에 날짜별로 한 중간쯤 되는 부분에 시기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냥 14,000명, 거의 뭐 15,0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그래서 국가가 양민들을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포장이 되었는데, 한 중간쯤 보면은 시기별로 분석되어 있는 게 자료가 나와요. 시기별로. 뭐 길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도표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주사람 진상보고서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거기 보면은 시기별로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부임한 날짜가 1948년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10일 선거 5일 전에 부임을 했고, 암살당 자기 부하들한테, 남로당 프락티들한테 부대 내에서 막사에서 암살당한 날짜가 1948년 6월 18일이에요. 그러면 박진경 대령이 학살의 주범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좌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범이 되려면은요,
요 시기에 박진영 대령이 어쨌든 부임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사망한 시기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진영 대령이 암살당한 이후 10월입니다. 10월. 10월에서 11월 사이. 이 시기가 여순 반란 사건과 겹치는 시기예요. 왜냐 제주사삼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순에 있는 14연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부대 내에서.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난 10월 중순 이후서부터 강경 진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사실. 그리고 전체적인 백분율로 따졌을 때 정확히 86%가 바로 요 시기 1948년 10월 중순서부터 86% 거의 86%가 이때 사망을 합니다. 박진경 대령이 부임했던 시기는 5월 달에는 5월에서 6월 18일 요 사이에는요 21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9,700명과 214명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진경 대령이 어떤 작전을 했다라는 어떤 뭐 민간이라든가 남로당과 이렇게 교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무공작이라 그래갖고 민심을 달래고 이렇게 투항을 권유하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핵심이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5월 10일 선거가 있잖아요. 5월 10일 선거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 10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강경 진압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당연히 5월 10일 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군부대라든가 이쪽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많이 남로당으로부터 인민유격대로부터 공격당하고 많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죽었거든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자료 보니까 살해되거나 부상당한 숫자가 76명이에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왜 이런 일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정당한 민중항쟁인데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좌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선거관리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부상당합니까?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파괴해요. 한 100여 곳 정도를 선거사무소를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지금 남로당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벌였던 이 선거 방해 공작이 투쟁이 제주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 남로당의 투쟁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자료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전신주를 그렇게 부셔요. 전신주가 한 570개 정도를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신주를 많이 부서뜨리나. 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이 있으니까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지만 예전에 통신수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텔레그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또는 전화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경찰서와 경찰서 간에 부대와 부대 간에 유선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전선, 전화선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 570여 개의 전신주를 파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신망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뭐 이것뿐만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기간이 되는 통신망을 파괴시킨 거예요. 골라서. 그러니까 570개가 나오죠. 전신주 파괴한 숫자가. 아유, 제가 뭐 이 얘기를 오늘 다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박진경 대령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군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댓글 잠깐 보고 좀 계속 이제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느냐고 댓글을 지금 제대로 못 읽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뒤에 있는 것부터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과 경찰 가족, 그렇죠. 경찰과 가족들 사이에 그 이번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그 증인들을 좀 찾았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양민을 학살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성함이 강모인데 그 제주도 출신의 화가 그 강요모 이 사람이 제주 출신으로 뭐 성함을 다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쓸데없는 또 분란이 생기니까 제주도 4.3 사건을 제주도 출신의 화가로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 그림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뭐 철저하게 그 희생자 중심의 어떤 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공권력이 강압적으로 제주도민을 살해했다. 제주도민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에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글도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실성 여부예요. 거기에 그 당시에 경찰관들의 복장하면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직접 찾아보세요. 예. 그 경찰관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학살하는데 참여했던 그 경찰관들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 그 도민들은 양민들은 정말 막 힘없고 막 이렇게 막 여성들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찰들은 완전히 무슨 깡패같이 보이죠.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그림에 대한 제 주관이니까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니까 뭐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경찰 제복을 입고 이게 긴 칼을 차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핏 딱 보면은 야,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양민들을 경찰들이 학살했구나 이렇게 저런 고압적이고 저런 거만한 경찰들이 죄 없는 저런 여성들, 불쌍한 여성들, 그리고 이렇게 강간당한 여성들 사진을 아니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막 이렇게 옷이 풀어지고 막 찢기고 막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죄 없는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 희생자 중심주의의 그런 어떤 그림들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경찰관의 제복에 두 가지의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긴 칼이에요. 48년도에 45년 해방된 이후에 그 이전까지의 총독부의 경찰과 달리 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일제시대 때 경찰이 다 물러가고 특히 48년도에 미군정에서의 경찰의 복장은요. 칼이 존재하지 않아요. 45년 이후의 경찰들은 긴 칼을 차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경찰 제복사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복장이 아니고 칼이 없습니다. 칼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경찰관의 모자예요. 모자. 모자에 보면은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별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요. 그 별이. 경찰관의 모자에 박혀 있는 별이. 찾아봤더니 그 역시도 일제시대 때 경찰관들의 모자에 새겨져 있는 별입니다. 45년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전이었지만 48년도에 그 시기에 경찰의 제복은요. 미군정 당시 경찰의 제복에는 무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렸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그림만 보면은 아 정말 불쌍하다. 아 여자들이 뭐 강간당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옷이 막 이렇게 막 찢어진 그런 이야기,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사람이 왜 경찰관 제복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별을 붙여놓고 긴 칼을 갖다가 이렇게 차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독수리의 무궁화라고 하시네요. 예, 여름꽃님. 예. 경찰 박물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거면은 철저하게 경찰 제복도 사실적으로 그려야죠. 경찰 제복은 사실적으로 안 그려요. 이게 교묘한 좌익들의 문화 선전 전략이라는 거죠. 전전 공작.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의 그림에서 그분의 그림이 갖고 있는 비사실성,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마을이 막 불타고 불쌍한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구지구 이렇게 마을에서 빠져나간 산호들이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부재였던가? 그러니까 그림 보면은 그 그림 역시도 아 이게 뭐 군인들이 양민들을 갖다가 마을을 공격해갖고 죄 없는 양민들이 마을에서 마을이 막 불타버리고 그리고 죄 없는 양민들이 쫓겨가는구나 어디론가 도망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마 영화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실 증언들인데 그 당시에 10살 때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10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신 부분들을 이번에 소중하게 다 채록을 했는데 마을을 공격한 거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남로당 폭도였다는 겁니다. 인민유격 때. 정반대예요. 저는 그 강모시기 그림 그 화백 그림에 그분에게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사실성을 제주 4.3 사건의 사실성을 그렇게 강조했다면 아까 경찰 복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거짓을 붙였기 때문에 거짓의 별, 거짓의 그 긴 장검을 갖다가 차고 있는 그림을 붙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마을이 불타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역시도 경찰이나 군대가 마을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로당 무장 유격대가 마을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불을 질러갖고 불 끄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오자 사람들을 살해했다. 이런 증언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아까 얘기하는 건 이제 증언이었고 사실 제가 증언만으로 끝났다면은 공천적 감독이 아니죠. 제가 사실 이런 객관적 자료 찾는 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거든요. 왜냐 이거는 한 나라의 역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말 한마디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증언을 듣고 제가 철저하게 객관적 자료들을 갖다가 물증, 눈으로 보이는 물증,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물증들이 있어야지 대중들이 잔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쓸데없는 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걸 찾아냈어요, 이번에. 그게 뭐냐 하면은 성담의 흔적입니다. 성담의 흔적. 제주도에 가시면요. 우리가 그게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리고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적인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제주 4.3 다크 투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좌익들이 운영하는 그 비극의 역사 현장을 뭐 투어한다라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성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 한원이라는 곳에서는 제가 찾아냈는데 이번에 그 성담의 길이가요 2km가 넘었다고요. 2km가. 그 마을을 완전히 마을을 둘러싼 거예요. 성담이. 그러니까 돌로 성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처럼 담처럼 만들었다 그래갖고 성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주도 분들이. 대략 한 어른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그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싼 거예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왜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그 힘들게 그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2km가 넘을 정도로 그 긴 길이를 성담을 쌓았겠습니까? 인민유격대들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모식이라는 분의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예. 한쪽만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객관적 사실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인민유격대가 양민을 마을을 공격한 그림은 그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그걸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찾아냈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진짜 여기 갈 때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뭐 길도 없는 데를 막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주둔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담이에요. 성담. 거의 주둔지로 제주도 그 중산간 마을 조금 위쪽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이라는 지명이 붙어 있는 그 곳인데 거기 제주도 그 한라산이 보입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뭐 해변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는 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산간이라 그래갖고 좀 올라가 있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한라산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갔더니요 말 그대로 좀 큰 그 이 성담이 있는 거예요. 성담이 그 흔적이 돌로 만든 큰 일종의 이제 성같이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예? 그리고 거기 밥솥이 깨진 밥솥이 완전히 녹이 쓸어 갖고 깨졌어요. 깨진 밥솥.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밥을 해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제주도의 이 남로당 인민유격대들이 출몰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은 중간에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성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수학 주둔소예요.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해 갖고 왜냐면은 바로바로 출동해서 어디 뭐 인민유격대 공격했다 그러면은 바로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변가에서 있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멀잖아요. 중산간 마을까지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에 있는 많은 부락들, 이 양민들을 제주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대 주둔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흔적이 멀쩡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예? 깨진 밥솥도 있고 완전히 녹이 슬은 그 시뻘겋게 녹슨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왜 우리 언론과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면요 정말 눈물 나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제주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하나 치르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국의 1세대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고 이렇게 피땀 흘린 눈물을 흘렸구나. 그 느낌을 그냥 현장에 가면 그냥 고스란히 가슴으로 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 갔다 왔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댓글 잠깐 보고 또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뭐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은. 예. 하여튼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이온 음료 드십시오. 러브 피스. 감사합니다. 건강 단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 갖다 놨어요. 예.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얘기, 벌써 시간이 박진영 대리 얘기하고 이 유적지 얘기, 성담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도 빨리 영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제가 이게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매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약한 개인이지만 이 진실의 목소리를 제가 계속 내려고 그래요. 북을 두드리고 그래서 이 북소리가 점점 커져서 또 어디선가 또 화답도 되고 그래서 5월 우리가 개봉을 10월 1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언론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취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왜 침묵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 예를 들면 뭐 성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민유격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담을 쌓던 제주도민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죠?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예, 김명덕 회장님 권투 단체 현장 답사단 구성하면 어떨까? 아유 이것도 한번 뭐 진행해 보시죠 뭐.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하여튼 뭐 시간이 된다면은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담이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찌그러진 밥솥 저는 그 한 크기가 이렇게 그 큰 밥솥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들에게 밥을 누군가가 지어서 줬으니까 그 밥솥이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녹슬어 갖고 이렇게 구멍난 밥솥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장을 우리 역사학계 또는 언론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취재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지금 제주 4.3의 역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만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권투 현장 답사 좋다 그러시네. 이것도 요거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뭐 고민을 좀 해보시죠. 뭐 다른 채널에도 나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언제든지 뭐 저 초대해 주면은 저는 뭐 당연히 갈 의향이 있죠. 예. 태극기는 자교모가 뭐예요? 자교모가 무슨 뭐 교수 뭐 그런 거 보네요. 예. 무슨 뭐 자유를 수호하는 무슨 뭐 교수 그거죠.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국전쟁은 건국전쟁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언해병에 귀한 이야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 못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했네.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잠시만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료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이제 저는 예전에 그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글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해병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테이킹 찬스라는, 여기 밑에 보면 요 케빈 베이컨 나오는 이 영화입니다. 이 2021년도에 그 직전에 이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시간주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부품 그런 걸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막 한창일 때, 2000년대 초반이죠 아마. 그때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요즘은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들어가면 시민권도 얻고, 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학자금 융자 받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미군에. 그런데 그 이라크 전이 한창일 때 한국 사람들도, 한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들이 이 당시에 파병 나갔다가.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미국에 살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 전사자 통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온대요. 그러니까 뭐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뭐 새벽이건 없이 그냥 와서 배를 누르고, 그리고 그 미군이 전사자를 통보할 때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이 성조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부모님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갖고 한동안 그 한인타운에서 새벽에 막 벨이 울리면, 그리고 또 제복 입은 사람들 그 차가 지나가면 다들 그냥 그 간담이 막 서늘해질 정도로, 왜냐하면 누군가 또 죽었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치면은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막 새벽에 오밤중에 막 이렇게 남의 집에 가갖고, 더더군다나 기쁜 소식도 아닌 그의 자식이 사망했다라는, 전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얘기가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그 친구가, 미시간 디트로이트 사는 친구가. 근데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호기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케빈 베이컨 주연의 테이킹 찬스라는 영화를 보고서 제가,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미국이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어느 일병이에요, 일병. 가장 낮은 병사인, 계급으로 치면 한 일병의 죽음을 국가가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국과 비교하면요, 너무 명확한 답이 드러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연평해전 때 제가 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병사가 죽었을 때 연평도에서 그 연평도에서 두 명인가 우리 저 해병대원들이 아마 사망했지 않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때 그 사망한 분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연평해전 때도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좀 예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죽음을 좀 기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평해전 때 부상당했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자기 돈으로 치료비에 재활 치료비를 충당해야 됐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떤 그 하사관인가 그분의 그 미망인은 한국을 떠났죠. 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해갖고 실망해갖고 떠났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 그 천안함의 그 성함 제가 그 누구죠 그분이 손 그 제독인데 하여튼 그분 그 당시에 그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부하들을 뭐 이렇게 책임지지 못했다. 뭐 제가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들의 죽음을 맞이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케빈 베이컨 나오는 테이킹 찬스를 왜 좋아하냐면요. 요 얘기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병이 한 사람 죽었을 때 이 일병의 유해가 부상당한 몸을 뭐 씻고 이렇게 좀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품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관 속에 넣어서 유해를 그 운구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을 아주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이 운구 작업을 하는 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라는 실제 인물이거든요. 케이빈 베이컨이 역할을 한 마이클 스트로블이라는 중령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운구의 과정을 또 운구 과정하는 운구 과정에서 그 많은 미국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받았던 축복 같은 일들, 감사한 일들, 그리고 군인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글로 써서 지역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신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아마 시카고 트리뷴지인가 이렇게 계속 큰 신문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고 한편의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작은 글에서 시작했답니다. 그 운구에 참여했던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의 경험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뭐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항공기 티켓 이렇게 제공받는데 갑자기 막 그 운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또 기장이 그 아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안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비행기 도착하면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기장이 안내 방송하면서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에는 지금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어, 챈스 일병의 유해가 지금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이 운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스트로블 중령이 먼저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다들 마음도 급하고 그럴 텐데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관이 나오는데 그 노동자들이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경례를 하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장면 정말 잔잔한 영화였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왜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국가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국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국가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제가 확인했던 거죠, 사실. 맨 마지막에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시골 마을로 이 운구가 가는데 이 관 그 관을 넣은 그 일종의 이제 길게 생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호송차 같은 거. 누가 봐도 이제 그게 그 호송차라는 걸 아니까
뒤에 단 한 대의 차들도 추월을 안 하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 운구차를 뒤에서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올랐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군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이 강하고 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정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 미국의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한 곳이 있어요. 그 큰 알링턴 국립묘지에, 우리로 치면 이제 현충원 같은 곳인데, 그게 무명용사의 묘지였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지. 거기에 늙은 무슨 기마den가 하던 그 오래된 전통을 지닌 그런 군인들이 그 무명용사의 묘지를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케인이 불어도 그 행사를, 그 묘역을 걷는 행사가 있거든요. 절도 있게 총을 들고 그 행사를, 제식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미국의 국가 정신이구나. 이러한 국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구나. 정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공산주의와 지금 대결하고 있는 오늘날 이 한반도 남쪽에서 살고 있는 자유의 시민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정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좌익들은 바로 이 국가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 결론이 너무 쉽게 내려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정말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국가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영화 테이킹 찬스,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국 제목으로는 찬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제목이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국가의 정신이 무엇이고 우리가 군인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군대 자식들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요,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제복 입은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조화롭게 결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맨날 뉴스 보시지만, 뉴스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모욕과 드론 사령관이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또 해병대 사령관 지난번에 그 한 병사의 죽음 관련해 갖고선 지금 또 해병대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병대 사령관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군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군인들의 작전을 수사의 대상으로 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안보에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작전을 어떻게 해요? 비밀 작전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몇몇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밀리터리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군이요, 실전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전 실전 경험을. 무려 4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이 된다고 하는데, 군대는요, 전쟁을 경험한 군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군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68년도인가요? 파병이 되고, 그 베트남전에서 경험을 한 것이 실제적으로 실전을 경험한 마지막 사례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현대전 속에서 이 실전 경험을 한 군인들이 한 4만 명이 있다고 아닙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950년 6.25 한국전쟁 때도 조선족들이 당시에 그 국국내전 때 그 장개석 그 군대와 맞서 싸웠던 못했던 군대에 조선족 부대들이 고스란히 한국전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그 이 공격을 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군대의 핵심은 실전 경험인데 지금 이렇게 군인들의 사령관들을 이렇게 막 목을 날리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을 수사의 대상으로 해갖고 뭐 다 까발리고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금 이게 그 나라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그런 현재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우리 군인들의 정신을 좀 또 군인들을 예우하는 정신을 좀 우리가 좀 고취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주제를 좀 이렇게 갖고 왔고요. 예,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사자가 발생하면 이게 시신이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몸이 상태가 또 피를 흘린 사람 상태일 테고 그러니까 이 전사자의 이 상태를 그대로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유족들에게 그래도 좀 멀쩡하게 제복도 입히고 해서 명예롭게 이분들을 이렇게 유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사자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제가 너무 좀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실존 인물이었고요. 챈스 일병 그리고 여기 지금 케빈 베이컨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마이클 스트러블 실제 이 챈스 일병의 운구를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이고 요게 이제 처음 마이클 스트로블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좀 썼던 Marine's Journey Home에서 어느 해병의 귀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이 영화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사자 예우국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우리말로 이게요 세인트루이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배를 울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알아봤더니 이 전사자 통보를 하는 이 전사자 통보 사무국에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 갖춰서 그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알린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음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럴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밤낮 구분도 안 하고 막 새벽에도 막 배를 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사자 통보 사무국이요. 세인트루이스에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한테. 그 사무국이 이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본부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다고 합니다. 미주리주에. 그래서 제가 세인트루이스를 찾아봤어요. 지도에. 여러분 보이시죠? 저는 이거 감동받았어요. 또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있다. 미국의 국가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면은 세인트루이스는요. 지도에서 미국 본토의 거의 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거의. 저쪽 동부 쪽에 보스턴과
서부 쪽에 샌프란시스코를 비교하면은 또 북쪽 뭐 미니애폴리스 남쪽으로 뉴올리언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정중앙에다가 전사자를 통보하는 사무본부를 갖다 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예우를 갖춰서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달한다. 이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평해전이라던가 천안함이라던가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던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 우리 군인들이 사망하고 그 사망의 소식을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접하는 과정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한국은 군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해전 때, 연평도 그 사건 때 자기 자식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연평해전도 마찬가지고요. 사망 소식을 몰라갖고 나중에 그냥 신문을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자기 자식, 우리의 자식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 자식의 죽음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나요? 굉장히 모욕감이 들지 않나요?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식을 보내고 싶습니까? 반면에 미국의 이 전사자 사무통조서가 센트루이스에 있어갖고 그 큰 미국 땅덩어리의 정중앙에 있어서 어디든지 최대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 예우를 갖춰서 그의 죽음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죽음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존중감을 담아서 명예롭게 알려주는 것 같은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대국의 요건이에요. 이런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이런 작업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늘 그렇지만 이 국가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항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군인들 뭐 소송한다 그래갖고 수사한다 그래갖고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좌익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온전히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 다 마쳤습니다. 예. 오늘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분이 한상국 부인, 상사 부인, 상사였구나. 김한나 씨야. 예. 지금 귀국하셨죠? 예. 네. 어쨌든 뭐 국가 안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때문에 이 나라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이겨내야 돼요. 예. 정중앙이죠, 꽃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쨌든 날씨도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국전쟁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건국전쟁이 저는 분명한 쓰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잘 지켜내고 많은 분들이 건국전쟁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극장에서 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네 지금 보니까.
마칠게요, 여러분. 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사 또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댓글이 이렇게 없네요, 오늘은.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트워밍님. 네,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정부가 뭐하라고 존재했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아나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